핵영화 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강대국 간의 핵개발 경쟁에 대해 흥행작을 통해 들려드린다. 북한이 2024년 9월 13일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이 공개한 HEU 제조시설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폐기를 요구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50여일 앞둔 미국의 핵시설 건재를 과시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라늄 농축기지를 돌아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했다. 조선일보 2024년 9월 14일자 부분 인용. 남북 간 군사적 대립관계를 늘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핵이다. 영화계에서도 핵은 강대국 간의 군사대치 긴장감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핵을 소재로 흥행가를 노크했던 작품 몇 면을 살펴본다. 1. 크림슨 타이드, 내전 상태 러시아 설정. 내전 상태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의 당위성을 놓고 함장과 부함장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는 톤이 스코트 감독의 크림슨 타이드이다. 영화가 공개된 1995년 5월 12일 이후인 1995년 9월 5일 프랑스가 전 세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사건 등으로 세계는 이제 또다시 핵이 가져올 가공할 후유증에 대해 눈을 돌리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1995년은 지난 1945년 8월 7일 일본에 대한 미국 군부의 핵공격이 절대적 기폭제가 돼 종전을 맞은 지 어느덧 50주년이 됐던 뜻 깊은 해. 하지만 지구촌에서는 영원한 평화보다는 다시 한번 핵 공포의 시작이 반복되는 원년을 맞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영화계에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꾸준히 핵을 대하는 인류의 모습을 묘사해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참혹했던 제2차 대전은 끝났지만 이와 동시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냉전의 서막이 시작된다. 미국은 전쟁을 일찌감치 종결시키기 위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다고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이 구소련에 대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원폭을 사용했다라고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원폭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회 등으로부터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질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핵을 사용했다고 폭로를 하는 등 여러 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핵에 있어서 미국의 우위는 그리 길게 지속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1949년 9월에 소련은 미국에 앞서 원자폭탄을 보유했다고 공식 발표해 세계를 아연 긴장시켰다. 이에 따라 만일 3차 대전이 발발하면 이제 전 세계는 핵을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 됐다. 이런 분위기와 비례해서 미국과 구소련은 한치 양보 없는 핵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어 1952년 11월에 미국이 수폭 실험에 성공하자 구소련도 1953년 8월에 원폭에 이어 수폭도 보유했다고 맞불 작전을 펼친다. 1957년 8월 구소련 ICBM 발사 실험으로 핵개발 경쟁 가속화. 1957년 8월 구소련이 본토에서 미국을 핵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ICBM 발사 실험에 성공하자 두 나라의 핵개발 경쟁은 한층 격화되기 시작한다. 얼마 후 미국도 바로 ICBM을 개발한다. 미국 구소련은 적국의 국토를 자국에서 곧바로 공격할 수 있는 ICBM 발사 기지를 증설해간다. 그렇지만 구소련은 ICBM의 증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초조한 나머지 1962년 10월 미국의 안방이라고 불리던 인접국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계획을 극비리에 진행시킨다. 이 사실은 미 국방성에 의해 곧바로 감지됐고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쿠바 주변의 해상 봉쇄를 실시해
소련 함선의 접근을 무력으로 막는 등 양국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단계까지 간다. 이것이 바로 3차 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었다. 다행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쿠바에서의 조건 없는 철수를 발표해 핵전쟁의 위기감은 다행히 사라지게 된다. 이때 미국 시민들이 느꼈던 핵전쟁의 두려움은 조단테 감독이 마티니 1993에서 재현시켜 주었다. 이 사건 이후 미소 수뇌부들은 양국 간의 긴장 발생 시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이 가설되는 의외의 소득도 얻게 된다. 영화계도 즉각적인 여파를 받아 일촉즉발의 전면 핵전쟁의 위기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잇따라 제작한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트란젤러브 박사 1964와 시드니 루메 감독의 페이 세이프 1964 등은 이 같은 주제를 가장 잘 묘사해준 작품으로 거론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군비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왔던 미소 모두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 미국은 지루하게 전개되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정이 모두 뒤숭숭했다. 소련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 등으로 골치를 썩어 양국은 은근히 서로 협력해 군사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서로의 의기가 투합돼 마침내 1972년 5월 사상 최초로 미-소는 핵군 축의 토대를 마련했던 전략무기제한협정 SALT를 조인하게 된다. 이 조약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군축이라기보다는 미-소가 보유하고 있는 현 상태의 핵전력을 인정해 그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미 소련 간의 대탕트 물결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한다. 3. 위기의 백악관 핵전쟁으로 미국 파멸다뤄. 그렇지만 영화계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듯 우려했던 핵전쟁이 발발해 미국이 종말로 치닫게 된다는 로버트 알드리치 감독의 위기의 백악관 1977을 공개해 의외의 파장을 일으킨다. 이 와중에 1979년 숀 코넬리 주연의 운석에서는 홍콩, 스위스, 미국의 맨해튼 거리에 천체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자 미국과 소련이 협력해 미사일을 쏘아 이를 공중에서 파괴시킨다는 우호적 소재의 작품도 공개된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화의 무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결정적인 이유는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친소파 카르말 정권을 세우자 다시 미소 관계는 악화된 다. 영화계에서 이때를 이용해 재빠르게 핵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공개했지만 히트 대열에서는 거의 제외되는 의외의 사태를 맞는다. 이후 퍼스널 컴퓨터가 핵시대의 중요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존 바담, 매튜 브로데릭 주연의 워 게임 1983이 발표되는 계기를 준다. 1983년 3월 극우 보수주의자였던 레이건 대통령은 소위 우주에서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SDI 일명 별들의 전쟁 구상을 발표한다. 이 전략은 우주 공간에 레이저 광선 병기 등을 배치해 미국을 겨냥하고 발사된 소련의 핵미사일이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파괴시킨다는 매우 획기적 방위 정책이었다. 미국의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1985년 11월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자 급변한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SDI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핵장비가 무력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고르바초프는 SDI를 중지시키기 위해 미국의 핵군축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런 수용책으로 인해 1987년 12월 INF 중거리 핵전력 전폐 조약 조인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 철수 개시, 1989년 5월 동구권의 민주화, 1989년 9월 이후를 거쳐 1990년 6월에는 STARTI제 1차 전략 감축 회담 기본합의 페르시아만 전쟁과 소련 국내의 혼란스런 정치 여파로 인해 정식 조인은 1991년 7월에 이루어지는 등 숨가쁘게 화해의 물결을 몰아온다. 5. 원작 카페 미국 정부 핵전략 비판 1982년 케빈 레퍼티 감독의 원작 카페 1982는 바로 미국 정부의 핵전략을 맹렬하게 비판한 대표적 영화다. 이후에도 시대에 민감한 영화계는 공포를 부추기는 편이 영화가 히트하기 때문에 핵전쟁에 의해서 지구가 파멸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한다.
이 같은 경향을 담은 선구자적 작품이 1956년 B급 영화의 제왕 로저 코먼 감독의 지구 최후의 날이다. 핵전쟁 후 기적적으로 7인의 남녀가 살아남아 공동생활을 한다. 어느 날 그들에게 방사능으로 변형된 괴물이 습격해오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 이러한 설정은 핵장르 영화의 갈등 요소로 계속 이용되면서 B급 영화로도 계속 제작된다. 이와는 다르게 인류 멸망의 위기를 강하게 호소한 작품도 등장한다. 1959년 스탠리 크레이머 감독, 그레고리 팩. 주연의 온 더 비치는 핵전쟁으로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이 작품은 제3차 대전 후 방사능이 북반구는 물론 남반구를 완전히 덮어버린 뒤의 지구가 배경. 다행히 다소 덜 오염된 호주 대륙으로 한 척의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입항한다.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까 아니면 이미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까를 고민하는 함장과 사병들의 고뇌가 착잡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 영화는 핵전쟁의 참혹한 묘사는 약하지만 강하고 애절한 반핵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작품으로 칭송을 받았다. 세계 최초로 핵공격을 받았던 일본에서는 1961년에 들어서자 처음으로 핵전쟁의 모습을 영화화한 세계. 대전쟁을 도우 영화사가 제작하면서 핵에 가공할 위협을 상기시키는데 앞장섰다. 전면 핵전쟁에 의해서 파괴되어가는 세계 도시의 모습을 당시 최고 특수효과 기술을 모두 투입해 그려주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영화계는 핵전쟁 후의 지구 모습을 특수효과를 동원해 그려나가기 시작한다. 6. 혹성 탈출. 핵전쟁 이후 지구는 원숭이가 지배. 충격적인 여파를 끼쳤던 것은 1968년 찰톤 헤스톤 주연의 혹성 탈출이다. 우주 비행사가 도달한 곳은 원숭이가 인간을 지배하는 혹성. 이것은 핵전쟁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멸망한 후의 지구였음이 라스트에서 밝혀져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섬뜩한 공포심을 전달시켜준다. 반면 1977년 공개된 잭 스마이트 감독의 댐네이션 엘리는 핵전쟁이 끝난 5년 후가 배경. 애리조나 주 공군 기지에 설치된 방공호에서 몇 명의 병사들이 살아남는다. 이들은 동해안에서 규칙적인 신호를 수신한 뒤 특수 제작된 장갑차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하고 함께 대륙 횡단 여행을 떠난다. 여행 도중 방사능에 오염돼 태어난 거대한 정갈등에게 습격을 받지만 핵에 오염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난다는 낙관적인 미래를 묘사했다. 이들 영화가 극장가를 장식할 때 핵전쟁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보고서가 각국의 연구기관으로부터 속속 발표된다. 핵전쟁은 인류 재앙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공통된 결말을 발표해 막연히 품고 있었던 핵전쟁 후의 약간의 희망적 추측은 상당히 위험한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신시켜준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핵운동이 본격화된다. 7. 1983년 MBC TV 그날 이후 폭발적 시청률 기록. 1983년에 공개된 MBC TV 미니 시리즈 그날 이후는 핵전쟁으로 캔자스시티가 파멸돼가는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해 역대 최고인 46%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다. 방영 직후 미국 사회는 핵공포 신드롬이 광범하게 확산될 정도로 파문을 일으킨다. 같은 해 공개된 테스타멘트도 핵무기 사용이 가져온 지구인들의 절망과 비극을 차분히 그려 역시 큰 공감을 받게 된다. 이들 작품의 여진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SF 장르가 핵을 주제로 한 영화 제작에 가세한다. 그 시발점이 1984년의 터미네이터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진 컴퓨터에 의해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황폐한 세계에서 인류가 기계와 싸우는 악몽 같은 미래 세계가 묘사되고 있다. 이 작품으로 제임스 카메론은 일약 SF 영화계의 기리나로 대접받게 된다. 핵무기를 흉악한 테러리스트가 강탈하고 사용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한다는 것도 핵전쟁 버금가는 두려움을 주었다. 이 같은 우려는 196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지에서 테러 활동이 격화하면서 핵 테러리스트의 공포는 이제 현실감을 주게 된 것이다. 영화계에서는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가공의 조직을 등장시켜 핵범죄를 묘사해갔다. 그것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악의 존재로 등장시켰을 때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고
당사자들로부터의 상당한 보복과 반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8. 7 시리즈 썬더볼 핵 테러리스트 위협 다뤄 1965년 7 시리즈 제4탄 썬더볼에서는 핵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성을 직설적으로 묘사한다. 악의 조직 스펙터에게 강탈당한 핵탄두를 제임스 본드가 다시 회수해오는 과정을 묘사해 흥행가를 장식하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미소 관계가 호전되고 중국도 미국과 국교를 맺자 소련이나 중국 정책에 반발한 극우 테러리스트들의 과격함이 더해간다. 이런 여파로 1970년대 후반 그들의 과격 활동이 다소 완화될 때까지 핵 테러리스트들을 1960년대처럼 극단적으로 묘사할 수 없게 된다. 1979년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영화가 개봉된다. 헥토르 바벤코 감독의 거미 여인의 키스 각본과 레오나드 슈레이더의 솜씨가 담긴 하세가와 카즈이코 감독, 스가와라 분타 사와다 켄지 주연의 태양을 훔친 사나이 1979가 공개된다. 중학교 교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훔쳐 아파트 방에서 원폭을 만들어 정부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평범한 개인도 핵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줘 큰 파장을 가져왔다. 7 시리즈 12편 유어 아이즈 올리 1981에서는 동서 군사 균형을 좌우하는 미사일 유도 장치를 동측에 팔려고 하는 그리스 부호의 음모를 본드가 차단시키는 과정을 묘사했다. 73편 옥토퍼시 1983에서는 NATO의 핵기지를 폭파시키려는 인도의 왕족과 이를 알아차린 본드가 대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히트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찾는 영화계는 일명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리는 원폭을 파는 무기상들의 존재에 주목해. 리차드 브룩스 감독은 더 맨 위드 더 데드리 렌즈 1981을 발표한다. 영화는 중동에서 원폭을 파는 죽음의 상인들을 주요 등장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소련으로부터 핵무기가 유출되고 있다는 암시를 제시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소련에서는 1987년 미마이너스소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계획하는 죽음의 상인이 소련의 미사일을 넘겨주려 한다는 더 디태치드 미션이라는 영화를 제작한다. 9. 진 해크만 패키지 소련 대통령 암살 소재 할리우드에서는 1989년 미 소련 간의 핵군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 소핵병기 감축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군부의 일부 반발 그룹들이 소련 대통령을 암살하려 해. 이를 저지한다는 앤드류 데이비스 감독, 진 해크만 주연의 패키지를 선보인다. 영화는 1980년대 말 소련 해체 후에 몰아닥친 정치적 혼란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아도 매우 흥미로운 영화로 언급되고 있다.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제국도 화해를 시도하는 바람에 이들 사이의 갈등을 이용해 음지에서 활동했던 테러리스트들은 졸지에 갈 곳을 잃어버린다.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1990년대에 들어서자 영화계에서는 핵 테러리스트들의 과격한 음모를 다룬 작품들을 계속 발표한다. 이런 시발점이 1992년 스티븐 시걸 주연의 언더 시즈이다. 영화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함 미주리 호를 납치한 뒤 추격당하자 하와이 호놀룰루를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에는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테러리스트들이 탈취하려 한다는 테러리스트 게임이 제작됐다. 이듬해에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미국이 핵공격을 받는다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트루 라이즈가 공개된다. 이 작품에서는 마이애미 한가운데에서 핵미사일이 폭파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더해져 오라 영화 이상의 파문을 가져왔다. 제임스 카메론은 핵군축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핵병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핵전쟁의 위기와 핵폭발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각성시키고 싶었다는 연출론을 공개한다. 1995년 4월 19일에는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연방정부 빌딩이 폭파되고 7월 25일에는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한다. 2001년 9월 11일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충돌로 무너지는 초유의 참사가 발생한다. 일련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핵병기를 사용한다는 우려는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서구 환경학자들은 핵무기 공포는 처참한 파괴력만이 아니라 그것이 폭발할 때 대량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이 더욱 심각하고 절망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주위의 산재한 방사능은 직접 맞지 않아도 공기나 식물과 함께 인체에 흡수되고 체내에서 인간을 좀 먹어 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고 자식들에게까지 유전돼 육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다. 핵군비를 강화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은연중 은폐시킨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그것은 행정 당국자들은 핵 문제가 거론될 때면 의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증명된 것이 없다는 논조로 일관의 영화계에서는 방사능을 맞은 생물은 거대화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10. 애토믹 키드, 수소 핵실험, 공룡 부활시켜. 이런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1953년 미키 루니 주연의 애토믹 키드를 들 수 있다. 수소 핵폭탄 실험으로 북극 빙하 밑에서 공룡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54년에 일본에서는 도마뱀이 공룡으로 변해 인간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다는 고질라가 제작돼 방사능은 바로 기괴하고 건장한 괴물을 탄생시킨다는 것을 실감시킨다.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표적 작품이 마이클 케코야니스 감독의 더 데이, 더 PC 케임 아웃 1967을 빼놓을 수 없다. 핵무기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에게 해에 추락한다. 군 당국은 참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 극비리의 회수 작전을 전개한다. 하지만 방사능이 휴양지 곳곳으로 유출돼 수만 마리의 고기, 떼가 죽어서 떠오르는 마지막 장면은 인간 세계로 다가올 비극을 예감시키는 본보기가 되어 관객들에게 전율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테렌스 영 감독, 윌리엄 홀덴 주연의 크리스마스 트리 1969는 핵을 탑재한 미군기 사고를 목격한 소년이 방사능에 쏘여 백혈병에 걸린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소년과 부친의 간절한 간병을 담은 영화는 핵공포가 일상생활로 닥칠 수 있다는 가정을 설정해 공포심을 더해주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방사능에 의한 오염은 핵무기만이 발병시키는 것은 아니다.